여러분, 잠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고 나면 한동안 마음에 남을 겁니다. 경상도 상주 땅 어느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쇠전거리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치세, 가을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던 무렵이었지요. 그 여인의 나이는 채 20도 안 돼 보였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두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팔목에는 새끼줄이 묶여 있었고요. 주인 나으리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2년 사갈 사람 없소. 일은 못하고 말만 대꾸하는 천한 년이요. 구경꾼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저러다 몇 냥에 팔려가겠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꾼들 틈에 서 있던 중년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명주도포에 낡은 갓 하나 눌러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장사치였지요. 그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 내가 사겠소.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저런 말썽꾼을? 도대체 왜 그 사내는 매맞던 여종을 샀을까요? 그리고 그 뒤 그의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야담을 끝까지 들으시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옛날 이야기 매주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때는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대왕 치세의 일이올시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270여 년 전 이야기지요. 영조 임금은 30살 넘어 왕위에 오른 뒤 탕평책을 펼치며 나라를 안정시킨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고 종의 신세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상도 상주는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넉넉한 고장입니다. 예부터 비단과 곡식이 풍성하여 360장이 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고장이었지요. 장날이면 전국 각지의 보부상들이 몰려들었고 소 팔고 포목 사고 온갖 세간살이가 오가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상주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오가라는 사내입니다. 성은 오시오, 이름은 달수라 했습니다. 나이는 40줄을 바라보던 참이었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맑고 어깨가 듬직했습니다. 뺨에는 젊은 시절 천연두를 앓고 난 마마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했습니다. 오달수는 어렸을 때부터 행상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12살 때부터 지게를 지고 장터를 누볐지요. 땀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고요. 그렇게 20년을 버텨낸 끝에 마침내 상주 읍내에 포목전 하나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오복전이라 했지요. 5가지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오달수에게는 아내 신씨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 신씨는 억척스럽고 야무진 여인으로 남편이 장사를 나가면 집안을 반잡아가며 꾸렸습니다. 아들 복동이는 당시 13살, 글 공부를 좋아하여 훈장님한테 매일같이 칭찬을 들었지요. 딸 순이는 10소로
눈이 반짝반짝 예쁜 아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빡빡했습니다. 포목전 자리를 빌리는 새를 내느라 해마다 가을이면 쌀 20마리 빠져나갔고 봄에 비단을 때우려면 한양 상인들한테 빚을 져야 했습니다. 빚은 갚으면 또 생겨났고 생겨나면 또 갚았습니다. 그 굴레가 20년째 이어지고 있었지요. 오달수는 그래도 늘 웃는 낯이었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는 것이라네. 이것이 그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지요. 그는 장터에서 거지가 손을 내밀면 꼭 엽전 한 잎이라도 쥐어 주었고, 길에서 무거운 짐을 이고 쓰러진 노인을 보면 반드시 일으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복쟁이 오가라 불렀지요. 하지만 정작 그의 주머니는 늘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오달수는 장터에 나갔다가 운명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기 1750몇 년, 상주 읍내 장날이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파랬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장터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습니다. 소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 엿 파는 소리가 뒤섞여 한바탕 잔치판 같았지요. 오달수는 그날도 일찍 가게 문을 열고 포목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꾸려놓은 비단 보따리가 탐스럽게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봐! 이 천한년이 또 말을 듣지 않아. 매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야. 더 때려! 오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쇠전거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흙바닥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17, 8 아니면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흙투성이었고 저고리는 등 쪽이 찢겨 있었습니다. 두 손목은 새끼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요. 등에는 붉은 채찍 자국이 여러 줄 있었는데 일부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뚱뚱한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알고 보니 배대감이라 불리는 자였는데 사실 대감도 뭣도 아니고 그냥 성이 배씨인 부유한 장사치였지요. 배씨는 상주에서 꽤 이름난 포목 도매상이었는데 인색하고 포독스럽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채찌를 손에 들고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찹쌀떡 20개 가져오라 했더니 16개밖에 없다고 대꾸를 해, 이년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날이 시장에 찹쌀이 모자라 찹쌀떡이 16개밖에 없었사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채찍이 다시 내려쳤습니다. 거짓말! 변명! 종년이 주인한테 변명을 해?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이구, 저 아이 불쌍하다. 찹쌀떡 때문에 저렇게 패나? 쯧쯧, 저 배씨가 원래 저래.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종에게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괜한 봉변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달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쿵 내어앉았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 눈물 한 방울 없이 그저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못 박히듯 마음에 박혔습니다.
체념한 눈이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오달수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 씨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2년 팔아버릴 것이야. 사갈 사람 없어? 5냥이면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입만 살아서 탈이니 잘 다스리면 쓸만할 것이요. 오달스는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가 사겠소. 배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냥 있어? 오달수가 품에서 돈봉지를 꺼냈습니다. 5냥. 그것은 그달 포목판 돈을 모조리 털어야 될 금액이었습니다. 세를 내고 나면 집에 남을 게 없었지요. 그래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은 배 씨가 새끼줄을 오달수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시오. 말 듣지 않으면 더 세게 다스리시오. 오달수는 새끼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줄을 당기는 대신 품에서 칼을 꺼내 잘라버렸습니다. 배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오달수가 말했습니다. 샀으면 내 사람이오. 내 사람한테 내가 새끼줄 씌울 이유가 없지 않소. 구경꾼들이 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달수는 여인에게 눈을 맞추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복순이라 하옵니다. 복순이 좋은 이름이요. 걸을 수 있어? 예. 그러면 함께 가지요. 그렇게 복순이는 오달수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달수가 복순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서자 아내 신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오달수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냥을요? 당신, 그 돈이 이번 달 세도 못 낼 돈인 거 알지요? 알지요. 그런데 왜요? 오달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을 봤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신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 남편이 한번 마음먹으면 꺾는 법이 없다는 것을 20년 세월에 익히 알고 있었지요. 신씨는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등에 채찍 자국이 보였습니다. 신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먼저 상처부터 씻어야겠다. 복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 등에 닿는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씨가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남원이라 하옵니다. 어쩌다 이 먼 곳까지 왔느냐? 복순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원에서 작은 농사를 짓던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진 채로 돌아가셨으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지요. 체주가 들이닥쳐 집도 밭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도 빚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복순이를 데리고 체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라도 데려가시어 빚 대신으로.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고 복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렇게 종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원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경상도 상주로 몇 번씩 팔려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험한 일은 복순이 차지였고 잘못은 모두 복순이 몫이었습니다. 배씨집에 온 것은 2해 전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혹독했습니다. 아침 다굴 때 일어나 한밤중이 되어야 눕는 생활. 밥은 하루 한 끼 겨우 먹었고 조금이라도 말이 어긋나면 매가 날아왔습니다. 신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복순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래 있거라. 여기서는 그런 일 없다. 복순이는 오달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달수 내외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겨울이 되면 소못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대우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복순이는 원래 눈치가 빠르고 손이 야물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포목전 장부도 금세 익혀서 오달수를 도왔습니다. 복순이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서당에 잠시 다닌 덕분이었지요. 이것은 오달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부 정리를 복순이가 맡으면서부터 셈이 훨씬 정확해졌고 외상장부도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거래를 하던 큰 도매상 안 씨가 상주에 내려왔습니다. 안 씨는 경강상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자였는데 남쪽 비단 산지를 직접 둘러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상주에 머물면서 포목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는데 오달수의 오복전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의 눈길이 복순이에게 꽂혔습니다. 복순이가 조용히 장부를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이 안 씨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안 씨가 오달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당신 집 식구요? 글쎄요, 뭐 그런 셈이지요. 안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이 혹시 이름이 복순이라 하지 않소? 오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안 씨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소. 안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복순이의 아버지 최 씨는 사실 가난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크게 했던 사람이었지요. 안 씨의 아버지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남의 빚을 몽땅 뒤집어 쓰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한양을 떠나 남원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다 일찍 세상을 뜬 것이지요. 안 씨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했습니다. 내 친구 최 씨가 망한 것은 반은 내 탓이다. 나 때문에 보증을 잘못 쓴 것이니까 그 딸 복순이를 찾거들랑 반드시 보살펴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안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순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달스의 포목전에서 그 아이를 만난 것이지요. 복순이는 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사옵니까? 복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가난해서 죄송하다고만 하셨는데 복순이의 뺨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오달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이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오? 안 씨가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대우해주고 싶소.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겪은 고생이 너무 안타깝소. 오달수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 가고 싶으냐? 복순이가 오달수와 신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나으리, 마님, 저는 오달수가 손을 들어 복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가거라.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야지. 우리가 아쉽다고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신씨가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네 팔자가 풀리는 게 우리도 기쁘다. 복순이가 떠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오달수 내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마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달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냐. 그냥 사람 대접했을 뿐이지. 신 씨는 노잣돈이라며 쌈지 하나를 복순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쌈지를 꼭 쥐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복순이가 떠나고 나서 오달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달수는 그날 저녁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신 씨가 곁에 와 앉았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오달수가 웃었습니다. 뭘 후회해? 잘 됐잖소. 온영 날린 것은요? 오달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온영 주고 좋은 사람 하나 도운 거지 날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뒤부터였으니까요. 복순이가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오달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가게 주인 나으리가 갑자기 세를 3배로 올린다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장터 자리가 귀해졌으니 못 내겠으면 나가라는 것이었지요. 오달수는 당장 세를 올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을 장마에 집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기둥 하나가 썩어 교체해야 했지요. 아들 복동이는 서당 훈장님한테 내야 할 공납이 밀려 있었고요. 신 씨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소. 올겨울이 걱정이에요. 오달수도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저축한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남은 방법은 빚을 지는 것뿐이었는데 이자가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안씨라는 복순이를 데려간 그 한양 상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편지지 안에 또 다른 쪽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으리, 마님, 저는 한양에 잘 도착했습니다. 안어른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으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찌 다 갚겠습니까만 작은 성의로 이것을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온 것은 한양산 고급 비단 5필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20냥은 좋게 될 품질의 비단이었지요. 오달수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신 씨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펼쳐보니 안쪽에 또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안 씨가 쓴 것이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행수,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소. 요즘 세상에 남의 종을 오냥 주고 사서 먹이고 입히고 사람 대접해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나는 당신과 거래를 트고 싶소. 내년 봄부터 우리 집에서 비단을 대줄 테니 상주 지역에서 독점으로 팔아보시겠소. 독점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비단 도매상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지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오달수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경쟁자들이 갖지 못한 물건을 자기만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장사에서 얼마나 큰 이점인지 이 바닥에서 20년을 굴러온 오달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정말 되는 거요? 오달수가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복순이 그 아이가 다리를 놓아준 것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 덕분이요. 이듬해 봄부터 오달수의 오복전은 달라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비단이 다른 집에는 없는 고급품이었으니 상주 인근 고을 양반집 마님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안동, 문경에서도 보부상들이 때를 지어 오복전을 찾았습니다. 오달수는 그 비단들을 정직한 값에 정직한 품질로 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깎아서 팔지 멀쩡한 것처럼 속이지 않았지요. 그 신의가 소문이 나면서 오복전의 이름이 경상도 각지에 퍼져나갔습니다. 3년이 지나자 오달수는 상주 읍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포목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빌려 쓰던 가게 자리를 아예 사들였고 옆 가게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집도 새로 지었는데 넓지는 않아도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지요. 아내 신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복전이라더니 진짜 오복이 다 들어왔네요. 오달수도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아들 복동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서당에서 늘 칭찬받던 그 아이 말입니다. 복동이가 19살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뜻밖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바로 복순이였습니다. 복순이는 그 사이 안시댁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도 더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안시댁 아주머니한테 살림 솜씨도 익혔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의 신분을 되찾았고 아버지 최 씨의 재산 일부도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안 씨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원래 체주였던 자와 단판을 지어준 것이지요. 한양에 올라온 복동이는 안 씨 댁에 들렀다가 복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동이는 어렸을 때 복순이를 봤던 터라 낯설지 않았고 복순이도 복동이를 기억했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복동이가 좋아하는 것은 시와 역사였는데 복순이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둘이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지요. 오달수가 그 소식을 듣고 한양을 다녀왔습니다. 복동이와 복순이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신씨, 저 두 아이 어떻게 생각하오? 신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봤어요. 잘 어울리던데요. 그러면 맺어주면 어떻겠어? 신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복순이 신분이 이제 괜찮은 거지요. 양인 신분 되찾았다고 하던데 아버지도 한양에서 이름난 장사치였다 하지 않소? 신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복이라는 이름처럼 복을 몰고 오는 아이니까. 복동이와 복순이는 이듬해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장터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달수는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온양 주고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순이를 채찍으로 때리며 팔아버린 배씨 말입니다. 복선이 하나 심어두었지요. 바로 그 배씨입니다. 배씨는 오달수가 오복전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양 안시상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내가 더 싼 값에 더 많이 팔아줄 수 있소. 오복전이랑 거래 끊고 우리랑 하시오. 안시상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안시상인의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요. 이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소. 화가 난 배씨는 이번에는 고약 한 수를 썼습니다. 오달수 가게에서 파는 비단이 가짜라는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달수 집 비단이 한양 것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국산 싸구려를. 복순이가 처음 오달수 집에 왔던 날 밤일을 기억하십니까? 복순이는 아무도 모르게 품 안에 접어넣은 쪽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순이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복순이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지요. 종이는 낡고 접히고 땀에 얼룩졌지만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순아, 아버지는 잘못 살았다. 하지만 너는 잘 살아야 한다.
한양 장통교 건너편 사거리 우물가 돌담 아래에 아버지가 묻어둔 것이 있다. 나무 상자 안에 문서 몇 장이 있으니 안씨 어른한테 보여드려라.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복순이는 한양에 올라가자마자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장통교 건너편 우물가 돌담 아래 돌 3개를 드러내니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문서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집문서와 땅문서였습니다. 아버지 최 씨가 망하기 전에 서울 외곽에 사두었던 작은 집 한 채와 논 5마지기 땅이었습니다. 채주들이 몰랐던 아버지가 숨겨둔 마지막 재산이었지요. 안씨 상인이 문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직 유효하다. 너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바꿔두었구나.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망하면서도 딸을 위해 마지막 한 가지를 지켜둔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 다니면서도 그 쪽지 하나를 품에서 놓지 않았던 복순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낡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나중에 복동이와 혼이 나면서 그 집과 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달수의 집안은 그렇게 또 한 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과거를 거쳐 작은 고을의 찰방벼슬을 얻었습니다. 복순이와의 사이에 아들 3, 딸 2이 태어났지요. 오달수는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는 것이라네. 그 말을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달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영감, 비결이 뭐여? 어떻게 이렇게 복을 타고났소? 오달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없소. 그냥 새끼줄을 잘라준 것뿐이요. 새끼줄이요? 그렇소. 묶인 것을 보면 풀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복 받는 방법이요.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매맞던 여종을 거두었더니 3대가 복을 누린 이야기였습니다. 오달수가 한 것은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새끼줄 하나 잘라주었고 밥 한 끼 같이 먹었고 사람 대접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 파도처럼 번져나가 결국 3대에 걸친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오지요. 도와주면 손해일 것 같은 순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편할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민 손 하나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그것이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담을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작은 친절이 큰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